안녕하세요. 7월 커밋의 사회를 맡은 개발자 준희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로 표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바로 구름이 만들려는 세상입니다. 구름은 모두가 개발자가 된다라는 비전 하에 누구나 공정하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구름 에듀, 누구나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구름 뎁스와 레벨,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구름 IDE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고 원하는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자 성장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의 꿈을 함께 꾸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의 QR코드 혹은 구름을 검색해 채용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구름의 커밋은 커뮤니케이션의 컴과 IT의 합성어로 개발자가 코드를 커밋하듯이 IT 분야의 역량을 커밋하고자 하는 구름의 생각을 담은 행사입니다. 구름의 제품이 개발자 생태계에 기여하듯 커밋을 통해 IT 업계 전반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작은 커밋이 모여 큰 서비스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되는 커밋이 여러분들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커밋은 10회차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기술, 개발, 성장, 조직 문화 등의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커밋 이후에도 앞으로 계속될 커밋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세미나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1시간 30분에 걸쳐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질의응답은 사전에 메일로 안내드린 슬라이도 사이트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녹음이나 녹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빅솔 리드 데이터 과학자 이진형 님을 모시고 데이터로 고객을 움직이는 팀이 되어가는 여정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데이터로 고객을 움직이는 팀이 되어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제목에도 써 있는 것처럼 팀이 되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거는 저도 아직 그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중이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같이 고민들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와 저희 조직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데이터 팀을 선택하는 원칙이라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데이터 팀이 해야 될 일들, 미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데이터 팀에서 만들어가는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했었던 여정들에 대해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에서 숨어있는 인사이트를 찾는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위사이텍, SQA 플래닛 11번가 빅솔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11번가 있었을 때는 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주로 하는 역할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모델을 만드는 엔지니어링 일 쪽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테크피엔 스타트업 빅솔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한국 데이터 엔지니어 모임이라는 오픈 카톡방 모임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모임 또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같은 개발자 모임들은 많이 있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들 모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과학자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컴퓨터 과학, 통계,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조합해서 데이터로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된 많이 보셨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네 가지 영역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중에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박스를 쳐봤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네 가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가보다는 좀 더 어떤 경험치나 지식은 짧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아우러 살 수 있는 것들이 또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또 이렇게 영역을 나눠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뭐 매스나 이제 스태티스틱스 또는 도메인 날리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합한 부분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저는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더니 일단 저는 뭐 통계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저도 이제 일에 대한 시작을 개발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제가 했던 일이 뭐 이커머스나 이런 소비 또는 금융과 관련된 그쪽 도메인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더센카드라는 앱 서비스를 이렇게 같이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현명한 소비를 좀 도와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셨을 때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은 둘 다 한 20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근데 왼쪽 사람은 혜택률을 한 3% 받아서 7만 원을 돌려받았고 오른쪽 사람은 9%를 받아서 혜택 받아서 22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한 15만 원 정도 똑같이 200만 원 썼더라도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이 이러한 불편함이 없이 쉽게 더 똑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더 현명하게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 또는 결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좋은 소비들을 추천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여러 뭐 현대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쓰면 각각들의 이제 앱에 들어가서 얼마를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앱에서는 어떤 카드사를 썼든 상관없이 제가 뭐 월 단위로 얼마를 소비했고 얼마를 혜택 받았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보여주고 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 실적을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 그리고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혜택 중에서도 주유소 혜택도 있고 마트 혜택 같은 게 있을 때 얼마나 혜택이 남았고 혜택이 다 썼는지도 좀 편하게 모아서 보여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예를 들어 뭐 11번가에서 어떤 결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제일 좋을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소비를 하고 싶을 때 뭐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로 카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지역들 상점까지도 저희가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카드들이 커피 10% 할인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커피숍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떤 카드들은 이 카드는 스타벅스, 카페벤의 커피빈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로 이런 간단한 정보만 보고 저 EDI에서 만약 결제를 하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려줘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 활용을 해서 고객에게 좋은 소비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서비스나 사업을 기획하는 기획팀이 있고요. 저희가 여러 고객들을 애퀴지션하기 위한 마케팅팀, 또 이제 영업 쪽을 도와주는 제휴 사업팀, 그리고 실제 저희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개발팀, 또 시스템 인프라 등을 운영해주는 운영팀, 그래서 저희 앱을 디자인해준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떤 팀이 빠졌을까요? 네, 데이터 팀이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죠. 네, 저희 팀이 여기 중간에 있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할 때도 저희들은 이 화살표도 일부 이렇게 단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뽑아주세요라고 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논의하면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거기서 어떻게 저희가 정보를 추출하고 중요한 지표들을 관리하는지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저희는 데이터로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데이터 인사이트 팀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결국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이 문화가 중요하죠. 이런 어떤 C레벨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저희한테 권한을 주셔야지 결국에 데이터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들어왔을 때는 아예 데이터 관련된 팀이 전혀 없었고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 과학자라고 이렇게 혼자 났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이미 잘 갖춰진 인프라가 있는 큰 회사들에서 하나의 이제 구성으로서 일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한 맨 땅에서 실제 이런 데이터 팀을 꾸려서 데이터로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리고 그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스타트업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혼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가 한 분을 이제 모셔서 둘이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데이터 쪽 인프라 쪽 작업을 하고 뭐 간단한 분석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뭐 로그를 설계하거나 싣는 작업들을 진행했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분석가 분이 같이 분석 업무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안정화가 됐고 데이터 분석가 분들 더 채용해서 총 저희가 4분 정도 함께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같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이제 ML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함께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의사결정도 하고 데이터로 어떤 서비스도 만드는 것들을 좀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석가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 저희가 이 AARR이라고 하는 이제 그로스 해킹의 프레임워크 중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분석가 분께서는 액티베이션과 리텐션 어떻게 고객을 우리 서비스에 정착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애퀴지션과 레퍼럴 어떻게 고객들 많이 들어오게 하고 고객들이 다른 고객들을 들어오게 만들까를 많이 고민하게 계시고 또 한 분은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더 매출을 키울 수 있을까 쪽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은 뭐 로고를 설계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분석들 업무를 진행하고 크로스 해킹, 추천 시스템 구축, 뭐 데이터 모델링 같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요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채우고 있고 앞으로는 요 부분들을 더 모아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좀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좀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스쿼드 체제로 이제 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분들도 각각의 이제 스쿼드에 할당해서 좀 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현재 저희도 조직을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팀을 선택하는 7가지 원칙이라는 거로 한번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원칙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원칙이긴 해서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7가지들이 충족돼야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데이터 팀에 들어갈 때는 이런 조건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 현재로서는 저는 이런 팀을 만들기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빵사, 파티셰, 뭐 이탈리아 셰프, 중화 요리 셰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식재료죠. 그 중에 좀 뭐가 제일 좀 공통적으로 보이세요? 어떤 게 있어 보이세요? 네, 그렇죠. 밀가루가 이제 필요하죠. 제가 이렇게 억지로 좀 짜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ML 엔지니어가 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일단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저희가 뭔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뭐 분석가든 과학자로서 이제 데이터 과학자로 입사를 할 때 회사에 뭐 데이터가 많나요? 라고 하면 이런 C레벨 분들이 얘기하시죠. 아, 우리 회사 데이터 진짜 많아요. 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데이터만 많습니다. 그리고 쓸모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쌓아놓은 데이터가 많은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쓸모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 주문 결제, 뭐 구매자 고객 데이터, 판매자 데이터 또는 행동 로그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한다거나 어떤 의사결정 또는 데이터 프로덕트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없으면 먼저 재료를 만드는 작업부터 해야겠죠.
그러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작업부터 여기서 시작했지만 만약에 제가 뭐 주니어로서 이제 이런 팀에 합류한다라고 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직접 이런 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잘 만들지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뭐 아직 주니어로서 이런 팀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재료들이 쓸모 있는 재료들이 충분히 있는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저희가 뭐 신규 고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리텐션을 높이려고 한다, 구매를 유도한다, 불량률을 감소시킨다, 뭔가 사기 예방, 사기 탐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 데이터 팀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뭐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데이터가 없겠죠. 결국에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또 쌓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데이터도 필요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경영진을 설득하기 어렵겠죠. 결국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들이 발생하는데 뭘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팀을 계속 운영하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 있는 도메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목표와 데이터가 다 다르죠. 예를 들어 뭐 제조, 이커머스, 뭐 신용카드, 물류 여러 도메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목표나 데이터들이 다릅니다. 뭐 제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거나 불량률을 낮추는 일들을 해야 되고, 이커머스에서는 거래량을 증가하거나 매출을 증가시켜야 되고, 뭐 물류 같은 경우는 물류 비용을 감소하거나 어떤 수요 예측, 또 뭐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 클릭수를 어떻게 저희가 늘릴 수 있을까, 또 고객을 어떻게 세분화할까,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목표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데이터에 내가 제일 관심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금융이나 소비 데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관련된 분야에 있었고, 만약에 제가 제조 쪽에 가서 뭐 공장 어떤 장비들에 생기는 어떤 로그 데이터를 본다, 뭐 반도체 장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면 전혀 전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만큼의 어떤 도메인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가 관심 있어하는 도메인에서 시작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입니다. 아까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뭐 임원 C레벨 분께서 우리 DB에 데이터가 다 적재되어 있으니까 분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봤더니 딱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DB가 있고 뭐 와스가 있고 앱이 있고 이제 고객이 보는 요거입니다. 물론 이 정도만 있어도 분석을 할 수는 있죠. 뭐 DB에도 데이터는 있으니까. 근데 뭐 스파크드, 에어플로드 이런 플랫폼들이 없다, 이런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회사의 어떤 상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직 너무 극초기 단계이거나 전혀 이런 IT에 대한 투자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도전을 해보면 되겠죠. 그럴 때는 이런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아직 뭐 저 연차 주니어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엄청난 시간들이 걸리겠죠. 이럴 때는 제가 뭐 주니어로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이제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거죠. 분석가를 모십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내용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게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구사항을 보셔야지 우대사항을 보시면 안 됩니다. 모두 회사들의 우대사항은 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현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라는 데를 가셔야지 이런 걸 빨리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데이터 구성원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조직 구조를 선호하는지도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크게 보시면 목적 조직과 기능 조직이 있습니다. 목적 조직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PO 또는 기획자, 분석가, 서버 개발, 앱 개발, 디자이너가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죠. 또는 기능 조직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과학자만 있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 팀, 뭐 데이터 엔지니어만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 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데이터와 관련된 저희 팀처럼 뭐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엔지니어들이 같이 있는 이런 기능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직마다의 어떤 장단점들이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원하는지 잘 고르셔야 되고, 목적형 조직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성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빨리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PO가 보통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많은 정보들을 알고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팀 자체적으로도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있죠. 그 구성원들만 모였어도 어떤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또 팀 내에 동일 직군이 없을 때 직무 관련된 소통이 어려워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에와 같이 여기는 데이터 분석가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고민들이 있을 때 여기서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면은 이걸 이제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팀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팀 안에서의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뭐 단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능 조직이라고 보면은 아까처럼 동일한 유사한 기능들을 하는 직군들끼리, 이제 팀원들끼리 이제 모인 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동일 직군이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주제가 많겠죠. 아까처럼 분석이든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든 머신러닝이든 관련된 소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니어 분들은 특히 이미 그 같은 팀에 시니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근데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업무 자체에 오너십이 없으면은 타 부서에 대한 어떤 요청사항을 처리해주는 일에 계속 시간을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너십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원 부서로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너십을 잘 가져갈까도 팀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비즈니스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라고 못 느낄 수도 있죠. 아까처럼 뭐 어떤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뭘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어떤 목표가 되는 거지, 이게 서비스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까지를 빨리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 팀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니즈가 다를 수 있거든요. C레벨의 니즈, 실무자의 니즈, 또는 뭐 데이터 프로덕트를 출시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 중에 현재 데이터 팀에 바라는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죠. 뭐 C레벨이라고 하면은 비즈니스적인 어떤 지표를 분석하고 싶은 쪽이 더 메인일 수도 있고, 실무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빨리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이미 데이터가 많아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 추천 시스템 같은 어떤 프로덕트를 빨리 만들고 싶다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르겠죠. 그랬을 때 현재 이 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추천 시스템을 만들거나 어떤 뭐 사기 탐지나 이런 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니즈는 비즈니스에 대한 지표를 분석하고 싶다라는 게 데이터 팀에 대한 목표라고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일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차별성이 있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가 무엇이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라고 보면은 SNS, 뭐 커뮤니티, 아니면 공공 데이터, 뭐 웹에서 크롤링한 데이터, 아니면 우리 앱이나 웹에 있는 데이터, 또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뭐 모아서 그거를 디지털한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 데이터가 많다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많다라고 하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건 누구나 어떤 회사들이나 다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잘 가공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들을 잘 조합해서 다른 회사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언제든 다른 회사들한테 우리의 위치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고, 뭐 자체적인 앱과 웹, 아니면 저희만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저희 조직의 어떤 차별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팀을 선택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하면은, 선호하는 도메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나랑 문화가 잘 맞는 팀을 고르면 어떨까라고 저는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런 팀을 골랐다라고 하면 이제 팀의 미션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로스 해킹입니다. 이제 저희 팀 쪽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저희도 하는 일이 이제 그로스 해킹도 하나의 일이어서요. 그로스 해킹이라고 보면은 서비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에서 소비자의 어떤 밀접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니즈를 충족시키는 마케팅 기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게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이죠. 그럼 그로스 해킹의 영역이 뭐냐? 여기를 보면 어떤 마케팅, 그리고 실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 그리고 뭐 자동화와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합이 가능해야지 그로스 해킹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어떤 기능성 조직이라고 하면은 뭐 마케팅 팀 아니면 뭐 개발팀 이런 곳들과 같이 좀 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그로스 해킹 하기 위해서 그냥 그로스 해킹을 하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로스 해킹 하기 위해 어떤 방법론 또는 프레임워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스타트업 같은 곳에서 많이 쓰는 그로스 해킹을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AARRR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목표의 기준점이 되는 사업 성장 평가에 사용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각각의 약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획득, 활성화, 유지, 소개, 수익 이 5단계를 저희가 나눠서 여기를 잘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획득, 에퀴지션과 레퍼럴은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한 거고, 이 리텐션과 액티베이션은 고객의 질에 기여하는 성장 지표다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액티브 유저들을 활성 고객들을 늘려서 이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만들어내서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달성시켜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 해킹이라는 거는 고객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에퀴지션뿐만 아니라 이 모든 5단계들을 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저희 서비스에 고객이 많이 모이고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매출까지 저희 비즈니스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단계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뭐 획득에서 또 활성화, 유지, 소개, 수익 각각 단계에서 저희가 고려할 점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AARRR이라는 이 퍼널을 볼 때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이 그림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봐 주겠어요? 네, 한 5분의 1 정도 알고 계시네요.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단계가 뭘까요?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단계 어떤가요? 에퀴지션이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딱 이 그림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돼 있죠. 제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질문을 안 드렸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순서로는 맞긴 해요. 결국에 고객이 들어와서 활성화하고 리텐션 되고 뭐 요 2가지는 약간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레퍼럴을 통해서 계속 고객들을 더 끌어온 다음에 레비뉴를 발생시키는 데도 있고, 뭔가 레비뉴를 먼저 만들고 레퍼럴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에퀴지션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실제로 저 AARRR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회사에서 창립자인 데이브 맥클루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이분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뭐 숫자는 써 있긴 하지만 저런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퀴지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이 액티베이션과 리텐션입니다. 왜냐면 에퀴지션은 저희가 돈을 많이 쓰면은 데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서비스에 대한 본질을 느껴서 이걸 계속 써야 됐네, 이거 좋네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또 써야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은 계속 그걸 돈만 쓰고 고객들이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액티베이션과 리텐션을 통해서 100명이 들어왔을 때 뭐 30명이 꾸준하게 남는 이런 어떤 리텐션 플래토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에퀴지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퀴지션도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레퍼럴을 통해서 야, 이거 좋으니까 너도 써봐라고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필요로 의해서 제가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서 이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미 고객들이 이 본질을 느끼고 잘 쓴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마케팅을 해서 에퀴지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고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매출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액티베이션과 리텐션을 먼저 해서 꾸준하게 우리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해야지 비용을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획득입니다. 액티베이션은 사용자들을 획득하는 단계로 서비스의 안정화를 거친 뒤에 시장 진입을 위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때 집중하는 지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여기다 다시 강조했던 게 서비스의 안정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과 리텐션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퀴지션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액티베이션은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의 긍정적인 첫 사용 경험을 제공해서 제품의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베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표가 아하 모먼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모먼트라는 걸 고객이 느껴야지 이 앱이 이래서 좋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단계죠. 예를 들어 뭐 토스 같은 경우에 뭐 앱을 설치한 뭐 일주일 안에 2번 이상 성공을 했다. 이게 이렇게 편하게 상대방이 뭐 이 앱을 안 깔아도 쉽게 저희가 성공을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일 내에 뭐 7명의 친구들을 추천하는 이런 단계들을 한 고객들이 많이 남아 있네, 이런 것들, 이런 과정들을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과정에서 관리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게이지먼트나 지금 얘기했던 아하 모먼트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또 유지입니다. 유지는 서비스의 만족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객들이 활성화되고 결국 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써야지 저희가 뭐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얘기하죠. 시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위치, 포지션을 잘 잡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객들을 많이 끌어오자라고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리텐션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지표들도 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퍼럴입니다. 친구나 뭐 가족, 친구, 동료 같은 사람들한테 이 뭐 기업 또는 제품을 계속 소개하면서 이 고객들이 늘어나는 과정들을 선순환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뭐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친구 추천 가입을 했는지 같은 게 되겠죠. 뭐 토스 같은 데서도 친구를 초대하면은 뭐 주식을 뭐 한 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는 예전에 애니팡 같이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이 게임을 소개해야지 저희가 뭐 하트 같은 걸 받아서 더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고객이 고객을 더 모집하는 이런 모객하는 이런 과정들을 만드는 것을 레퍼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이라는 것은 앞에서 결국에 저희가 획득했던 고객들, 활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매출들을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초기에 하면은 매출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적으로 크게 어떤 임팩트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할 고객들을 최대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레비뉴 쪽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너무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고객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뭐 광고가 많아졌지? 뭐 이게 돈을 벌려고 하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 다시 저희 서비스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비뉴는 그래서 마지막 과정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단계별로는 여러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퀴지션, 액티베이션, 뭐 리텐션, 레비뉴, 레퍼럴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저희가 첫 번째 팀 미션이 저희 그로스 해킹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런 그로스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또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들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팀에서 쓸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가 뭐가 있나 보면은 일단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BI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고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아까처럼 저희 소비를 관리하는 거니까 뭐 상반기에 얼마의 돈을 쓰셨어요, 얼마나 혜택을 잘 관리하셨어요, 이런 리포트들을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결국 신용카드들을 잘 추천해주는 그것도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잘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뭔가 솔루션들이 필요하겠죠. 뭐 이쪽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어떤 뭐 ETL 솔루션들도 필요할 거고, B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뭐 시각화 툴 아니면 BI 툴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미션으로는 이제 고객 행동 데이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스 해킹이라는 게 결국 고객의 온라인 행동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설계하고 이제 심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결국에 고객 행동 로고를 분석하는 목적이 뭔지가 가장 중요하죠. 로고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고 데이터는 결국 재료이다. 그리고 맞는 요리에 맞는 재료를 이제 선별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근 케이크를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당근 케이크인데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좀 특이하죠. 이게 이미지들을 제가 다 AI를 통해서 만들었더니 뭐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에는 이제 많이 문제가 없는데 당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물론 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들은 제가 다 그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그래서 당근 케이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재료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다 필요한가요? 이런 야채들이 다 필요한가요? 채소들이? 뭐가 필요하죠? 어떤 게 필요하죠? 당근이죠. 네, 당근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논쟁들이 많이 있냐? 저 이제 고객 행동 분석을 할 거예요. 로고 심어주세요. 그럼 어디다 심어드릴까요? 그러면 다 심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실제로 저는 당근만 있으면 되는데, 물론 있으면 좋긴 하죠. 언젠가 쓸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잘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당근만 심고 필요하면 그때 심어도 돼요. 사실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조직 내 또는 의사결정자들과의 어떤 협의가 필요해요. 저희는 리소스를 더 쓰더라도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미리 심을 거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불필요한 걸 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걸 미리 심는 거에 대한 리소스를 저희가 할당할 거냐, 아니면 일단 필요한 거 심고 그 다음 게 필요할 때 다시 그때 리소스를 할당해서 나머지 것들도 심을 거냐라는 것들은 팀 안에서 이 조직에서 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는 로그 이 목적이 아까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했고, 분석 목적에 따라서 로그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뭔지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저희가 보려 했던 거는 오늘 상품을 구매한 전체 고객 수가 일자별로 몇 명이고 거래액이 얼마였어요? 라는 걸 이제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로그가 필요할까요? 로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어떤 로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필요 없죠. 그리고 저희 DB에 있는 고객 테이블, 뭐 주문 테이블, 결제 테이블들만 잘 이용하면은 일자별로 몇 명이 구매했고 얼마의 결제액이 생겼다, 이런 것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열심히 뭐 로고를 다 심었는데 이런 걸 결국에 뽑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저희가 낭비한 거죠. 빨리 뽑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낫겠죠. 또 분석이 필요한 로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건 단계별로 전환율, 퍼널 분석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상품 상세로 몇 명이 들어가고 옵션을 몇 명이 선택하고 장바구니 담기를 몇 명 하고, 그래서 장바구니로 몇 명 가서 버튼을 눌러서 주문까지 하는 사람들에 대한 퍼널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로고가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한 건 그 화면에 대한 조회 로고들, 그리고 각각 이벤트들을 클릭하는 그 버튼을 클릭하는 클릭 로그들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럼 거기서도 다 심는 게 아니라 요 각각 항목들마다 이거는 상품 상세 화면에 대한 조회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건 옵션을 선택하는 그 클릭 이벤트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각각 필요한 항목들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로그들을 저희가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그 해당 로그들을 이제 심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로고를 어디다 저장할지도 중요하죠. 로고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로고를 저장해야 될 때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로고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심고 관리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전 갖다 꺼내서 쓰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거를 어딘가 설계를 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걸 심어야 될 부분을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간단한 건 뭐 DB에다가도 쌓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벤트들, 고객들이 이벤트를 했을 때마다 API를 호출해서 이게 페이지를 봤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버튼을 클릭한 건지에 대한 각각의 이벤트를 수집하기 위한 API들을 만들고, 그 API들이 호출됐을 때 DB에다 쌓을 수도 있고 그냥 파일에다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개발에 대한 리소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파이어베이스 같은 것을 통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어베이스 SDK 또는 그 뭐 구글 애널리틱스를 웹에 심을 때 보면 스크립트 있잖아요. 그런 스크립트를 심으면은 다 이 구글 애널리틱스 쪽에 로그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제품 분석 툴, 이 상용 툴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에 앰플리튜드 또는 이제 믹스 패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고객 행동 로고들을 저희가 설계하고 쌓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애드저스트나 앱스플라이어처럼 이제 애트리뷰션 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고객들이 어떤 채널들을 뭐 광고 채널들을 통해서 가입했는지들을 저희가 관리해주는 이런 애트리뷰션 툴에서도 고객 데이터를 저희가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도 쌓을 수 있고, 또는 또 어떤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스파크 또는 빅커리 또는 클릭하우스 같은 분석 전용 어떤 솔루션들을 이용해서도 데이터를 쌓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모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막막하다,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저도 처음에 이 로고를 쓸 때 하면서 좀 경험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GPT. 그렇죠. 요즘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걸 했을 때가 21년도 12월이어서 그때는 뭐 GPT가 이렇게 챗GPT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었고, 또 어떤 식으로 저희가 로고를 심어야 될 때 물어볼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약간 뭐 꿀팁일 수도 있는데, 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고객센터. 네, 좀 비슷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이런 업체들을 이제 연락했어요.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엄청 와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세요. 네, 잘 그렇게 악용하시지 말고 진짜 저희는 이제 니즈가 있어서 같이 앞으로 크게 멀리 보고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친절하게 잘 설명해줘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경험했던 점이고요. 또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할지도 중요하죠. 아까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쌓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려면은 분석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DB 같은 경우는 DB 분석, 뭐 DB 이 조회 툴도 있고 슈퍼셋, 아니면 예전에 구글의 데이터 스튜디오, 지금 루커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또는 주피터, 파이썬을 이용해서 주피터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도 이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도 뭐 대시보드나 뭐 쿼리들을 통해서 직접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로 분석을 할 것인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죠. 뭐 예를 같이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들은 좀 어떤 제약이 없겠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온프레미스로 자체적인 ID셋에다가 데이터를 쌓는 경우에 이런 빅커리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활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빅커리를 쓰려고 했는데 그런 걸 못 쓰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 구조 자체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쌓고 어떻게 분석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 진행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팀 미션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이제 고객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 이제 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MA를 높이기 위해서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기존 고객들의 이탈률을 낮춰야 되는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뭐 크로스 해킹 측면에서요.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고객을 좀 정의해 보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하루에 가입자가 1,000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그리고 이 신규 가입자들이
한 달 뒤에 잔존율이 10%여서 5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이상 남아 있어야지 좀 서비스로서 저희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라고도 하거든요. 10%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좀 의사결정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 서비스 자체에 매력이 없다. 또 아직 우리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못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비즈니스 로직을 바꾸신다.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점검을 일단 해봐야겠죠. 진단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매력이 없나 봤더니 또 기존 고객들은 리텐션율이 한 60%예요. 60%면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찾아봐야겠죠. 결국 데이터 팀에서는. 그래서 데이터를 고객들 저희가 한번 세분을 해봤습니다. 남성 고객보다 여성 고객들이 높네. 잔존율이 더 높네. 이런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연령별로 볼까 했더니 10대부터 70대들이 고객이 분포돼 있고 이 중에 한 30대가 가장 높네. 그러면 이 서비스는 30대를 위한 것인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해봤더니 결혼과 자녀가 없는 사람들, 결혼만 한 사람들, 결혼과 자녀가 다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분들이 좀 제일 리텐션이 높은 걸 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서비스일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좀 특징들을 가진 고객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키우는 주부. 네. 봤더니 이거는 아이들 여기서 이제 엄마의 지도라고 예전에 뭐 인스타그램에 있다 이제 앱으로 나왔던 건데 이제 뭐 예시지만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해주는 앱이었습니다. 그게 마케팅을 할 때 현재 서비스에서 잔존율이 가장 이제 핵심이고 그러면 우리 고객군의 핵심 고객들 중에 핵심 고객군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뭐 이미지, 문구들 또는 그분들이 많이 놀고 있는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결국에 10%였다는 거는 실제로 저희 타겟이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뭐 주부들이 주 타겟인데 그 외에 어떤 채널들에서 많이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우리 핵심 고객들이 누구인가라는 걸 정의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중을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 고객이 누구인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저희 미션으로 이제 핵심 지표를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북극성 지표고요. 북극성 지표라고 하는 거는 그 북극성 지표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 직원이 달성해야 되는 하나의 지표를 저희가 북극성 노스스타 매트릭이라고 하고 팀의 목표와 방향, 우리 조직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성공을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북극성 지표라는 거는 회사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의 단기적인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고객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북극성 지표를 정의하는 것은 결국에 이 관련된 일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안 좋은 예일 수도 있지만 MAU가 우리의 뭐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우리의 지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신규로 기획했을 때 그 MAU에 도움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뭐 이런 거 어때요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북극성 지표에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 일에 대한 어떤 중요도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마다 이제 북극성 지표라는 게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례들은 이제 MAU, 그러니까 뭐 매출과 MAU라는 걸 북극성 지표로 잡지 말라는 예시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고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좀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MAU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목표다. 어떻게? 그렇죠. 푸시 알림을 많이 보낸다. 그게 어떤 서비스의 본질보다는 뭐 돈을 많이 쓰더라도 새로운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액티브 유저가 늘어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앱을 쓰다가 이탈했던 고객들한테 푸시를 보내서 이번 달에 안 들어온 사람들한테 푸시를 보내서 들어오게 만들면 액티브 유저가 늘어나겠죠, MAU가. 하지만 그건 우리 서비스에 대한 본질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지표를 올리기 위한 어떤 방법인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매출 같은 것도 좀 안 좋은 북극성 지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면 좋은 건데 왜 문제가 될까요? 어떤 또 반대의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럼 매출을 북극성 지표로 해서 이렇게 뭐 좀 안 좋아진 이런 뭐 스타트업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매출을 그러면 반대로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요? 광고를 많이 한다. 네. 객단가를 올린다. 네. 충성 고객을 늘린다. 네. 박리답에. 네. 그렇죠. 더 그 본질적인 고민인 것 같긴 하네요. 이 서비스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저 뭐 이런 서비스 만들었어요라고 할 때 그럼 BM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매출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뭐 박리담에 할인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원래 10,000원짜리고 원가가 5,000원이 원가인데 쿠폰을 뭐 9,000원을 줘서 고객이 1,000원에 사게 한다. 그래서 매출은 계속 올라가겠죠. 실제로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뭐 원가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매출만 늘리는 거죠. 그랬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구조로서는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잡지 말라라고 하고요.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뭐 음악을 듣는 시간을 늘려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북극성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뭔가 새로 했을 때 그거 하면은 고객들이 우리 스포티파이에서 노래 듣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질문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기획을 해야겠죠. 또 중간에 OMT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북극성 지표보다는 조금 더 약한 수준의 지표인데 원 메트릭 댄 메러스라고 해서 북극성 지표라는 건 변하지 않고 장기적인 핵심 지표라고 하면은 OMTM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이자 팀별 또는 프로젝트별 어떤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 지표를 높이자, 이게 앞에서도 보면은 자 타임 스펜딩 리스닝을 늘리자라고 해서 바로 늘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을 빼자라고 해서 딱 살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처럼 살을 빼기 위해서 또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지표가 이 OMTM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북극성 지표 전체 구성원들이 같이 공감하는 하나의 북극성 지표가 있고, 각 팀별 또는 뭐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뭐 3달, 2달간의 조금 짧은 주기로 저희가 달성해야 되는 지표들을 만든 걸 이제 OMTM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OMTM 자체도 어떻게 보면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후행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더 선행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스포티파이 예를 들면 이렇게 3단계의 매트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북극성 지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음악을 듣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럼 음악을 들리는 시간을 어떻게 높일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2개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앱을 더 자주 열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한번 들어왔을 때 더 오래 듣게 만들자. 이 2가지 지표를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각각의 그런 프로젝트들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겠죠. 그럼 뭘 해야 되나? 한번 들어왔을 때 음악을 듣는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와서 노래 하나 듣는 게 아니라 노래들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알아서 그 리스트들이 쭉 실행되게 해주는 거. 뭐 저희가 뭐 일하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잘 때 틀어놓으면 알아서 더 많은 노래들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노래를 듣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 또는 새로운 노래들을 추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을 때 뭐 유튜브도 보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밑에 뭔가 재밌어 보이는 또 컨텐츠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세션이 앱을 열었을 때 음악을 듣는 시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앱을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이번에 뭐 제가 좋아하는 어떤 뭐 가수가 신곡을 했어요. 아니면 또 이번에 완전 새로운 아티스트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알림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이것도 뭐 추천도 가능하겠죠. 뭐 이런 새로운 노래가 어때요? 이런 아티스트 어때요? 라고 하면서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런 중간 지표들 OMTM을 높이고 그로써 자연스럽게 인풋 매트릭을 높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쪽 프로젝트만 하는 분들은 요거만 신경 쓰면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요 지표를 높일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MAU, 액티브 유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먼저 우리의 현재 단계가 어딘지, 아까 AARR이라는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단계이냐, 뭐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는지, 아니면 아직 그런 걸 못 찾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액션들을 해야겠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활성화랑 리텐션,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고 리텐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마케팅을 하면은 뭐 짧은 기간 동안에는 액티브 유저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고객들은 금방 이탈할 거기 때문에 이 획득 비용이 높아지고 마케팅을 중단하면 바로 이제 고객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들을 세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고객이 누군지 알고 그 고객들을 우리 서비스에 계속 남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고객들을 애퀴시션하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핵심 지표, 북극성 지표들을 정의하고 거기 그 지표들을 같이 공유하고 높일 수 있게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행 지표를 같이 잡아야겠죠. 네, 이런 것들이 데이터 팀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팀에서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는 여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보셨던 이게 실제 그냥 제가 들어왔을 때 저희 구조였었어요. 저희 서비스를 위한 뭐 MySQL 서버가 있고 와스가 있고 뭐 관리를 위한 어떤 백오피스 그리고 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저희 뭐 DB버라는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조회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먼저 했던 게 일단 이 상용 DB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면은 서비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별도 이제 스키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다행히도 저희 DB 중에 하나는 백업을 위해서 데이터를 쌓아놓는 별도의 MySQL 서버가 있어서 리플리케이션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는 이름으로 이쪽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모델링을 한다거나 좀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데 DB버로는 이제 한계가 있었죠. 그전 어떻게 했었냐면 DB버로 데이터를 뽑아서 엑셀로 넘겨서 거기서 뭐 차트를 만들었었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슷한 패턴으로 제가 이번 달에 5월이었는데 6월에 7월에 8월에 뭐 주차별 월별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면은 엑셀로 수 작업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피터로 다 프로그램을 짜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해서 아예 주피터로 보고서를 만드는 식으로 좀 저희가 반복적으로 했던 작업들을 이제 줄였었고요. 그 다음이 고객들의 행동 분석,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GA4를 이용해서 고객 로그들을 이제 씹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드저스트라고 이제 이 어트리뷰션 툴이죠. 저희가 가입자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디서 들어오고 그 고객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 고객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알려면은 결국에 그런 어트리뷰션 툴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드저스트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뭐 구글 광고에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페이스북 광고에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오가닉에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고객들이 뭐 월별로 얼마나 리텐션이 되고 있고 들어와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실제로 요 별도의 DB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백업 DB여서 하루가 지나면 다시 데이터가 초기화돼요. 데이터가 삭제하고 실제 상용 데이터를 계속 백업하는 용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놔도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의 서버를 하나 이제 놔둬서 아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서버를 하나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상용 프로덕션을 위한 DB, 이쪽은 저희 뭐 정보기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용으로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저는 이쪽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아까 저 혼자 일을 하다 이제 2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코드들 분석을 하다 보면 비슷한 코드들을 계속 재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자 그 로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반복적인 작업들을 다시 해야 되는 거, 또는 코드들에 대해서 어떤 코드 리뷰 같은 것들도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긴랩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주피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그 코드를 배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하면서 데이터들을 쿼리를 확인하고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지, 또 반복적인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주피터를 바로 설치한 게 아니라 이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설치하는 과정도 여러 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해서 쉽게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 주피터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이 주피터를 이용하면은 저희 분석가들은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실무자들이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분들 이제 뭐 파이썬도 이제 모르시고 여러 가지 조금 더 필터를 줘서 이제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주는 것도 이제 번거로운 작업들이 돼서 그다음 했던 것들이 이제 슈퍼셋을 적용해서 저 BI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들은 직접 볼 수 있게 저희가 뭐 차트를 만들어 드렸고 반복적인 것들도 차트를 만들어 드려서 여기서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시간은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실무자들이 계속 이용하시기 때문에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건 이제 에어플로우를 적용했습니다. 이 슈퍼셋을 이용해서 저희가 바로 조회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조회 속도가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조회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스케줄링. 그렇죠.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 또 에어플로우를 도입했고 결국에 저희가 뭐 데이터 마트를 이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에서 이제 봤었던 것들을 데이터 마트를 집계된 데이터를 따로 테이블을 만들고 슈퍼셋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 마트와 연동을 해서 집계된 빠른 어떤 뭐 고객 수, 뭐 저희의 뭐 이용자 수, 뭐 이벤트 수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 했던 거는 저희가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서 여러 이제 로그들을 수집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로고들을 바로 DB나 파일로 쌓는 것들이 아니라 이 카프카를 이용해서 여러 이 도착지 여러 컨슈머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적용을 했고 그 다음이 이제 그러니까 애널리틱스에서 보다 보면은 이것도 어떤 시각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불편함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는 슈퍼셋에서 봐야 되고 어떤 것도 애널리틱스에서 봐야 되고 어떤 건 에드저스트에서 봐야 돼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모아서 보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루커 스튜디오를 이용했습니다. 루커 스튜디오를 이용하면은 이 GA에 있는 데이터는 쉽게 볼 수도 있고 또 데이터 소스로 에드저스트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여러 군데 있는 멀티 소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대시보드를 만드는 과정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스타트업들에서도 이제 오픈 AI의 GPT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건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오픈 AI에 있는 API를 이용해서 대화형 추천 시스템 등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플랫폼들이 이제 구축됐고 여러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와서 뭐 이제 향후에 진행할 것들은 뭐 ML플로우, 벤토ML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뭐 머신러닝에 대한 모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API 서빙들을 하려고 이런 플랫폼들을 현재 이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여기 빠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 또 추가가 됐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결국 MySQL을 사용했는데 사실 MySQL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성능이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했던 방법이 클릭하우스라고 하는 이제 컬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했고 이걸 이용하면은 지금 저희가 테스트해 봤을 때 이 MySQL에서 저희가 리텐션 분석 리포트를 만들 때 한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똑같은 데이터를 이 MySQL에 넣고 클릭하우스에 있는 MySQL 엔진을 사용했더니 100초가 걸렸어요. 2시간 걸렸던 게 100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클릭하우스 자체에 넣어서 또 거기서 이제 머지 트리라는 이 클릭하우스 자체 엔진을 썼더니 몇 초가 걸렸을까요? 대략 30초, 10초, 한 5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1시간 59분 55초 정도 이제 집에 빨리 갈 수 있겠다. 이거 기다린 시간이 꽤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팀원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기존에 이제 결국에 이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거 조회하는데 너무 이제 좋아요. 저희가 직접 뭔가 셀프 BI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인데 너무 오래 걸려요가 그다음 현재 문제였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걸 선택했고 이제 빨리 나오고 있어서 제 목표는 이번 달 말까지 이거를 이제 상용화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거기서 또 하나 이 에어바이트는 뭐냐면 결국 실제로 이 데이터들이 이쪽에는
라이브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에어바이트라고 하는 CDC를 해줄 수 있는 데이터를 캡처해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는 이런 오픈바이트라는 또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저희 구축 작업도 좀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향후에는 이런 ML 쪽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부터 선제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엔지니어 관점에서 당연히 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플랫폼을 관리하는 분들이면 이런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앞에서처럼 요거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만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 빨리 이걸 해보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설득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고객의 니즈였죠. 저희 내부 고객 슈퍼셋 너무 좋은데 너무 느려요. 요즘 오픈 AI 쪽으로 뭐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었을 때 빨리빨리 적용했고 그랬을 때 도움이 됐던 건 선제적으로 요즘 어떤 트렌드가 있고 이런 것들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 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봤던 게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에 맞았을 때 빨리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API를 쓰려면 또 비용도 드는데 그런 게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저희 준비된 것들이 딱 잘 맞았을 때 빠르게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거죠. 저희 이제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군에 채용 중이고 특히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엔지니어를 찾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아까 앞에 저희 업무들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로스 해킹을 하고 핵심 지표를 정의하고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저는 데이터 플랫폼들을 만들어 활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희 채용 공고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거고 사전 저희가 질문들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답을 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 여기 슬리도에 올라온 거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획자가 키워야 될 데이터 역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해본 걸 좀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랑 같이 일할 때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터 문해력인 거죠. 그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아서 그걸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해력. 똑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까처럼 저희가 리텐션율이 10%예요. 라고 하면 서비스 아직 우리 프로덕트 마케팅 못 잡았는데 이거 이 서비스 접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지? 이렇게 데이터를 파고 들었을 때 우리의 핵심 고객이 여기였는데 뭐 30대 여성이었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뭔가 마케팅을 했구나. 라는 걸 찾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해력 그리고 크로스 해킹 아까처럼 현재 우리의 단계가 어디인가라는 걸 잘 고민해야겠죠. 데이터 팀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분석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디서 좀 SQL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SQL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BI 툴들 뭐 태블로든 슈퍼셋이든 뭐 메타베이스 여러 BI 툴들을 이용해서 직접 원하는 데이터들을 빨리 뽑을 수 있는 거. 또 다른 방법은 데이터 팀과 협업해서 이 팀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해야 될까? 활용하면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기획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잘 방법들을 같이 찾아서 협업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문해력 그래서 저희 팀에서 역할 중에 하나도 실무자들의 이런 데이터 문해력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라는 걸 어떻게 저희가 로그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이런 BI 시스템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저희 팀이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할 만한 도서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뭐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책도 보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크로스해킹 관련된 건 이 책을 보시면 좋고 데이터로 디자인을 경험하라 이것도 저도 한 지난달쯤 봤는데 이 책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좀 정의하는 거 우리 서비스를 쓰는 고객의 페르소나가 어떤 건지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주로 쓸 고객들 외부에 있는 고객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저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스택들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술 요건들이 어떤 것이 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앞에서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희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으세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중요하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별로 안 필요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제 해결. 그렇죠. 비즈니스와 문제 해결에 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당장에 할 수 있는 거. 또 거의 오픈 소스였죠. 돈 뭐 하고 싶은데 돈 주세요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의 보시면 거의 오픈 소스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로 필요하고 빨리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부터 도입하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가 데이터 팀에서 채용할 때 신입 데이터 분석가에게 가장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요? SQL, 데이터 핸들링, 인사이트 도출, 스토리텔링이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뭐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아까처럼 요거만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같이 고민하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들을 즐거워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처럼 우리 리텐션이 10%, 신규 가입자의 리텐션이 10%네. 이 서비스 안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낼까? 그런 찾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즐겁기만 하면 안 되죠. 거기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있고 또 그리고 배움에 대해서 이게 어떤 크로스 해킹이든 데이터 분석이든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배우는 즐거움들이 필요한 거고 이런 전제상을 가지고 결국에 어떤 분석을 하려면 SQL이 일단 제일 SQL 능력이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거를 비즈니스 현업들한테 설명하려면 또 뭐 C랩한테 설명하려면 이 스토리텔링 능력도 좋죠. 잘 만들어 놓고 이거 플레이팅 잘못하면은 이 음식이 또 퀄리티가 낮아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순서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또 직무 전환을 위한 최소 조건이나 자격이 궁금하다. 사실 뭐 자격 이런 거 없죠. 앞에서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찾는 즐거움, 이 해결 능력, 그다음에 일단 SQL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다른 일을 하다가 이 분석가로 온다, 데이터 과학자로 온다라고 했을 때, 뭐 파이썬 또는 SQL 자체를 못하면은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겠죠. 그다음에 내가 이 기반 지식이 뭐 통계든 데이터 사이언스든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라고 할 때, 또는 이쪽 데이터 관련된 경험이 없다라고 할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 차별성이 있어야겠죠. 그게 어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다. 예를 들면 저희는 뭐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뭐 기획을 했다거나 관련된 업무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 좀 희소성 있는 분야에 대한 경험도 쌓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문서와 어떤 보고서를 잘 쓰는 것도 이제 능력이고, 그리고 결국에 그렇죠. 저희 시스템적인 것들을 잘 문서한다거나 보고서를 잘 써서 비즈니스 실무자들과 잘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해봤다라는 거,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갖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뭐 설명해줄 수 있는 뭐 최소한의 뭐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밑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그리고 요 대체할 수 있는 거, 내가 그 직무 전환한 만큼의 그 페널티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도움되는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리텐션, VIP 분석 외에도 뭔가 회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석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우리 회사의 목표, 북극성 지표가 뭔지를 정의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면 이걸 먼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북극성 지표가 무엇인가요? 우리 뭐 모먼트가 무엇인가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찾고 모든 사람들이 쿡 찔러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지표가 정해졌다. 아까처럼 우리는 노래를 듣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현재 그 다음 우리 문제가 뭘까요? 라는 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가입자가 늘지 않는지, 일탈률이 높은 건지, 리텐션 유지 안 되는지,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지, 아니면 고객들의 평균 음악을 듣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지, 그 문제를 찾아야겠죠.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퍼널 분석 같은 게 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서 이제 가입하고 어떤 액티베이션까지 하기 위한 퍼널에서 어디서 이탈하는지, 그리고 이게 100명 중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중간 가입하는 과정에서 다 나가고 10명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 90명이 어떤 과정에서 문제를 겪어서 이탈했는지 이제 그걸 빨리 찾아서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아모먼트 찾는 거, 그리고 액티베이션, 우리 서비스에 대한 본질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요 아모먼트를 찾아야 되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일 안에 친구 7명을 찾게 만든다. 그리고 뭐 슬랙 같은 경우에는 2,000개의 메시지가 하나의 어떤 채널에서 이야기 주고받아줘야 된다라는 거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팔로우를 30명 정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게 인과관계랑 이 연관관계는 다른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지표들을 찾았다는 거는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리텐션, 우리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쓰던 사람들이 쓰는 신규 가입자들 봤더니 10일 안에 7명의 가입자들 친구들을 추가했네 라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걸 아모먼트로 만든 건데,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럼 그다음 보통 이제 어떤 일을 할까요? 이런 패턴을 찾았어요. 신규 가입자 중에 10일 동안에 7명을 친구 추천했더니 그 사람들이 리텐션들이 높아졌어 라고 찾으면 뭘 할까요? 뭘 하고 싶으세요? 마케팅. 뭐 예를 들어 보죠. 그러면 무조건 가입하자마자 7명 자동으로 친구 추천시켜버리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될까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랑 이제 연관관계를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면 모기가 늘어나면은 아이스크림 잘 팔려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모기를 많이 키워서 방생하면은 아이스크림 잘 팔리겠죠. 맞나요? 그럼 거기서 인과관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덥고 여름이 되니까 모기도 많아지고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 건데, 그래서 인과관계 있지만 이게 연관관계 있지만 인과관계가 아니죠. 그런 걸 잘못 착각하면 무조건 7명 가입시키면 되겠네. 그냥 뭐 자동으로 2,000개 메시지가 뭐 발생시키게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어떤 서비스에 기획해야 된다. 그게 결국엔 뭐 데이터 리터러시, 그러니까 데이터 문해력도 같은 얘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데이터로 팀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과 이유가 뭐냐. 또 그 과정에서 겪었던 마찰도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의사결정자들의 지원인 거죠. 그 위에서 데이터를 볼 필요 없다. 난 다 감으로 할래. 라고 하면은 데이터라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거죠. 뭘 할 때 보고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도 되고, 임원들이 볼 수 있는 저희는 핵심 대시보드를 이제 제공해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아모먼트, 북극성 지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 우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라고 해서 데이터로서 저희가 어떤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정보 공유랑 공감이 중요하겠죠. 아까처럼 어떤 핵심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뭐 데이터 팀만 알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겠죠. 모든 전 직원들이 같이 지표들을 공유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신규 서비스라는 것들을 데이터 팀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이 서비스가 목적이 뭔지를 같이 논의하고, 이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표들을 정의해야 되는지를 같이 공유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찰 뭐가 있냐? 뭐 아까 RNR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로고라는 거를, 데이터 로고를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걸 누가 해야 되나요? 그리고 기획자들이 뭐 화면을 설계할 때 로고도 같이 설계는 맞냐? 아니면 이거 뭐 데이터 관련된 거니까 데이터 분석가들이 해주세요라고 할 건지. 뭐 회사 구조마다 다른데 아까처럼 어떤 스쿼드로 구성돼 있으면은 뭐 분석가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획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이미 기획이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로고를 설계해 주세요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하는지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서비스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로고를 설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뭐 분석 같은 거, 분석은 데이터 보고는 다 분석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를 기획할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들은 또 다 기획자 또는 PO들이 설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분석에 대한 보고도 뭐 기획자가 할지, 뭐 PO가 할지, 분석가가 할지도 같이 좀 이런 R&R들이 좀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소통에 대한 단절.
어느 순간 분석해 주세요. 또는 로고를 설계해 주세요라고 하면 기획이 다 완료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연락을 받는 거죠. 또는 이미 개발이 내일 완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르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서비스 목표가 뭐예요? 뭐 그냥 위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서비스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같이 공감하는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신입은 백엔드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빠른 건 저도 이제 참여하고 있는 한국 데이터 엔지니어 모임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질문이 있길래 한번 저희 모임 이 카카오 채널이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고 지금 한 1,200명 정도가 있어요. 여기 엄청 웬만한 데이터 엔지니어들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백엔드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이분은 취준생 같은데 뭐 백엔드를 공부해야 되냐, 데이터 엔지니어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했고 이런 또 좋은 그림 보내주셨네요. 포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왔다.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네. 울림을 주는 그림이네요. 두 번째로 다른 걸 봤더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신입이 있는데 데이터 엔지니어는 거의 백엔드나 뭐 데브옵스 같은 데서 온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죠. 데이터 엔지니어 신입을 뽑는 곳이 있으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백엔드 쪽에서 많이 넘어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결국에 서버 개발자 분들이 뭐 카프카든 여러 데이터 플랫폼들을 다루다가 그 일들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더 뭐 데브옵스, 뭐 데이터 엔지니어, ML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됐잖아요. ML옵스처럼 이렇게 세분화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엔드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데이터 엔지니어로 가기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신입 자리를 보시고 없으시면 뭐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